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창업 이 법만은 알고 하자를 강의하게 될 김윤미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만 마스크를 벗고 강의하겠습니다. 2교시에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는 고용관계입니다. 우리가 근로사업을 하게 되고 영업이 커지게 되면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어떤지를 묻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식엔 불문하고 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월급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로자로 보일까봐 걱정돼서 작성하시는 게 많이들 프리랜서 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3.3% 띄고 월급 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게 지금은 프리랜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법원으로 가거나 고용노동청에 갔을 때 근로자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장원에 있는 디자이너, 헤어샵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학원의 선생님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어떤 헤어샵에서 디자이너로 1년 이상 재직한 A씨가 퇴사 이후에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헤어샵 원장님은 이거 프리랜서 계약이다. 프리랜서고 인센티브 다 받아갔는데 이걸 퇴직금을 내가 왜 줘야 되냐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헤어샵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점심시간 빼놓고서는 이 체계적으로 맨 밑에 어시스턴트부터 디자이너, 그 위에 실장 이런 식으로 계급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업무 지시가 되어 있는 관계였고 그 업무 시간 내에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경우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거를 노동청에 신청을 했으니까 퇴직금을 줬어야 됐고요.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검찰 조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에 노동청의 합의로 어느 정도 금액에서 퇴직금을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취업할 때 뭘 서명을 하긴 했는데 뭘 받지는 못했어요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계약이든 계약서는 서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이면 2부, 3명이면 3부를 작성해서 각각 나눠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경우에는 작성해서 복사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2부 프린트해서 같이 서명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게 주휴일이에요. 주휴일이라는 건 뭐냐면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일요일날 못 쉬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일요일날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하루를 정해서 유급 휴일로 정해 주어라 라는 게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는요. 우리가 경영상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 직원이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고한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이 어려우니까 다음 달부터는 채용이 어렵다라고 해서 한 달 전에는 반드시 고지들을 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박하게 영업을 그만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을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치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치 월급을 주거나 해서 이 사람이 해고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이 많았죠. 올해도 그렇고 최저임금이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시간당 얼마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퇴직금도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키기 쉬운 경우도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구별해서 법규의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5인 이하 소규모 가족 사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만 하는 게 첫 번째는 주휴수당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업장에서 8시부터 12시 혹은 9시부터 12시까지 앞에 3시간, 뒤에 5시간 일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4시간 근무하고 30분 쉬고를 합쳐서 8시간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중간에 1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사업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 줘도 된다.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요건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해고 예고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반드시 가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4대 보험, 퇴직금, 해고 예고는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어요. 사업이 규모가 적으니까 원래는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 수당이 아니라 연장이나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해서 같이 하기로 했으면 그냥 평소 시급대로 지불을 해도 된다. 라는 게 5인 이하에서는 5인 이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법적인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을 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근무하면 15일을 쉬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5인 이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 제한 규정에서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 경영상 어려움, 뭐 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가 잘못한 게 있는 경우라는 그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하는 게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나면은 자르기 어렵다. 근데 그게 아니라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직원께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조금 인정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면 통지를 안 해도 되고요. 구두로도 우리 좀 영업이 어려워서 다음 달부터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정당한 해고 사유, 그러니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그냥 명수가 3명 고용하던 거를 다음부터는 2명만 해도 될 것 같다. 우리가 영업이 그냥 그렇게 2명이서 영업의 매출이 줄지 않더라도 이 일은 2명이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1명을 잘라야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고 제한 규정이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휴업수당을 줘야 돼요. 근데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거의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가족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5인 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법도 적용을 유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 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되는 부분은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5인 이사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5인 이하에서는. 그렇지만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은 5인 이하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자면 다 같은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업종에 따라서 경비원 혹은 인력 파견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독서실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자라고 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적 근로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은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적 근로자는 승용차나 통근버스 운전원 같이 하루에 몇 시간만 잠깐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근버스나 학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아침에 일해주시고 중간에 다른 일 하시다가 저녁 때 다시 아르바이트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이분들도 주휴수당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시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그리고 주휴수당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인데 만약에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 그럼 최저임금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급선에서 굉장히 많은 감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주급이 주당 6만 원씩, 5만 원씩 감소를 하게 되면 월급으로 따지면은 2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을 인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배제가 가능한데 그 업무의 성격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해하실 거는 아르바이트생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근로의 시간은 왜 9시, 6시, 9 to 5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 받는 주에 40시간 이상 일반적인 근로자예요. 근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에 40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는 경우, 주 40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단시간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고용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쉰 거 일요일 월급 주휴수당 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 시간당 페이 계산해서 주잖아요. 시간당 페이 계산해서 줬는데 나중에 이 알바생이 그만두고 그 고용노동부에 나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 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갖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40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주당 15시간에서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은 일반적 근로자니까요. 15시간에서 40시간 미만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4대 보험도 적용되고요. 주휴수당도 적용돼요.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불리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알바생이 그만두고 와서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은 알바생하고 합의를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 금액은 너무 과하니까 이 금액으로 우리 그냥 합의하자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안 그러면 계산해서 다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이면은 하루에 3시간, 2시간 조금 넘잖아요. 약간 정말 피크 타임 바쁠 때만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랑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가입 안 해줘도 불법인 게 아니고요. 주휴수당 안 주고 최저임금 계산해서 시급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르바이트생을 주중에 몇 시간 고용하는지, 이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에 우리 매장에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를 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렇게 주당 15시간에서 40시간 미만 이거는 이번 주에 15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20시간 일했으면 이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나 그게 아니라요. 한 달에 4주잖아요. 4주의 평균을 내서 2주에는 15시간, 16시간, 17시간, 15시간 했으면 4주 평균 내면 한 16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근데 4주 평균 냈는데 15시간 미만이 된다? 그럼 초단시간 근로자가 돼요. 그럼 서로 그러니까 보장받는 거나 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용계약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임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임금은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월에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은 주당 얼마고 시급이 얼마니까 월에 이만큼 몇 시간 일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이게 구성 항목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몇 시간이니까 곱하기 몇 해서 얼마.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이 신한은행 무슨 계좌에 있으니까 이 계좌로 비용을 이체하겠다. 몇 월 며칠에, 그러니까 매월 27일에 이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적어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는 아까도 1교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이 되고 A, B, C 학생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요.
그럼 A, B, C 학생에게 모두 똑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장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매장에 표준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거지, 이 근로계약서에 A한테는 A는 월요일 날은 학교가 바빠갖고 안 되니까 월요일 일을 못하고, B는 5시 이후에는 어디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5시 이후에는 안 되고, 이런 걸 다 각각 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각각 다 특약으로 넣어서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이 계약서를 근로자한테도 주고 나도 한 부 갖고 있고, 이렇게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임금의 지급 방법이 결정되면서 이 아르바이트생이 혹은 이 근로자가 몇 시간 일하는지, 그리고 어느 요일에 얼만큼 쉬는지, 어디서 일할 거고 뭐 홀서빙을 볼 건지 아니면 주방에서 일할 건지 다 정해지잖아요. 그것까지 명시해서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퇴직금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더 줄게. 월급을 더 줄 테니까 퇴직금을 안 받는 걸로 하자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경우, 법에서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를 반해서 내용을 쓰면은 그거는 유효하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퇴직금은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다가 내가 월급을 원래는 10만 원인데, 원래는 100만 원인데 매달 10만 원씩 더 주고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한다라고 해도 이 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줘야 돼요. 특히 계약서에 만약에 이거를 110만 원, 월급 110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내부적으로는 속생각은 서로 100만 원은 월급이고 100만 원은 월급이고 10만 원은 퇴직금 선지급이다라는 거를 양 당사자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월급이 110만 원 적혀 있잖아요. 그럼 110만 원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퇴직금을 그렇게 주시기로 하고 근로자가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나는 퇴직금 말고 지금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다가 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은 얼마, 퇴직금 선지급 얼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적으로 가면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퇴직금을 주셔야 돼요. 퇴직금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나눠서 써놨을 때 좋은 점 하나는, 근로자는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고 퇴직금의 선지급도 얼마인지를 알고 받은 거잖아요, 다. 그래놓고 고용이 끝난 후에 퇴직금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분해서 받은 퇴직금의 선지급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먼저 받아간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 청구를 잘 안 해요. 그렇게 임금을 정하실 때 웬만하면 법규에 맞춰서 나중에 퇴직금을 주시고 그걸 적립해서 10만 원 미리 주시는 것보다 적립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전 근로자가 원하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그런 계약이 필요하시면 임금을 적으실 때 그렇게 나눠서 꼼꼼하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알바를 구하던 직원을 구하던 채용 공고를 적잖아요. 그 채용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내가 광고를 할 때는, 구인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필요할 줄 알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그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런 업무로 광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일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일을 해주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채용 공고보다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인정됩니다. 채용 공고는 인정되지 않아요. 서로 합의하고 작성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채용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는 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그때는 정신없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줬고 해서 계약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서명했다. 근데 나는 채용 공고 이런 내용을 보고 찾아갔었다. 그때 월급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렇게 일하기로 했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 분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5인 이하의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3개월로 수습을 두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정직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 영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좀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이거 물건 가져가서 이걸로 조금 어떻게 안 되겠냐, 이걸로 월급 좀 이렇게 퉁치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상품으로 월급을 대신 지급하는 거 안 되고요. 월급을 주기 전에 헤어샵이나 네일샵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 달 재료비 얼마고 실습비 얼마니까 이거 띄고 월급 이만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월급은 월급대로 주시고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따로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다 그 영수증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입증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게 좋지, 미리부터 띄고 임금 딱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명확히 규정하고, 휴게시간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계약서에 적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월급으로 주신다 하더라도 시급 얼마고 월에 얼마 몇 시간을 일하니까 이렇게 지급하고,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고 퇴직금은 이렇게 포함해서 요렇게 산정해서 지급한다. 절대로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도 어차피 무효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근로자도 똑같이 평등한 관계에서 이 계약서 다 읽고 여기에 동의해서 작성했다라고 말미에 적어두시면은 조금 그 나중에 문제가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행법상 임금 분쟁이 발생을 하면요, 처음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월급을 안 줬다. 퇴사했는데 14일 내에 퇴직금을 안 줬다. 월급은 줬는데 주휴수당은 빼먹고 줬다. 여러 가지 야근 수당들이 발생했는데 이건 안 줬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진정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합니다. 사업주 따로 부르고, 그 다음에 근로자 따로 불러서 진술서 쓰기도 하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줬어요? 이거 줬으면 이거 줬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뭐 현금이 많이 도는 업장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주신 경우에 입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시더라도 영수증은 내가 이거 월급 수령했다라는 걸 받아두시던가, 아니면은 최대한 계좌이체를 하시던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체불했는지, 아니면 지불한 게 맞는데 이 사람이 허위로 신고한 건지, 지급은 언제 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안 준 게 맞구나 라고 하면 지급하라고 합니다.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요. 근데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근로자가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자동으로 고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서 계속 지급 안 하고, 나 이거 억울하다, 사업주 입장에서 억울하다 싸우고 있다가 안 준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보통 임금을 안 주거나 퇴직금을 안 줬을 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보통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도 형사상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벌금을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벌을 받으면 임금을 안 줬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겁니다. 이제 퇴직금 주세요. 그러면 임금도 다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은 사례가 충분히 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노동부에 이 진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얘기를 해요. 이러이런 자료 있냐? 이러이러한 적 있냐? 물어봤을 때 근로감독관이 좀 불리하시다. 혹은 아니면 좀 억울하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불리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근로자하고 합의를 하셔서 지급하시고 거기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일의 진행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있던 사람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어요. 퇴직금을 안 받기로 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을 조금씩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월급을 많이
월급을 많이 받기만 했지 왜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 써놓지 계약서나 뭐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 업장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직급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월급이 높은 게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한 10년을 일하고 그만뒀는데 이 직원이 그만둘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퇴직금 달라고 근로감독관한테 진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불렀어요. 퇴직금 안 줬냐? 그랬더니 퇴직금을 안 준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로 미리미리 주기로 했었다. 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이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주라고 했어요.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나는 처음에 이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먼저 얘기해서 퇴직금을 안 주기로 하고 월급을 많이 줬고 이미 다 줬는데 또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억울하다고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고소까지 갔어요.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저한테 상담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퇴직금을 주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은 근로자랑 합의를 하셔갖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요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셔라. 다행히 요 임금 분쟁으로 인한 검찰 고소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본인이 그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퇴직금이라든가 임금을 다 받고 내가 이거 다 해결이 됐으니까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이 검찰 고소까지 갔으니 얼마나 많은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요. 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갖고 여기 근로감독관님께 부탁을 해서 합의를 조금 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고소가 취하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오라 그러면 괜히 긴장하시고 혹은 돈을 주라고 그러니까는 괜히 나하고 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은 사실 누구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도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도 그 근로감독관들한테 다 물어보시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좀 대리로 부탁한다라고 해서 부탁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합의금을 줬어요. 줬는데 이 사람이 합의금만 받고 고소 취하를 안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진정이 돼갖고 고소까지 했으면 그 원래는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이미 처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벌금을 퇴직금을 합의해서 줬는데 벌금도 또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의됐다고 해서 돈부터 보내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이나 아니면은 믿을 만한 제3자 혹은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처벌 불원서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걸로 혹은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시는 걸로 해서 분쟁을 아예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배달 어플 많이 사용하잖아요. 배달 어플도 많이 사용하고 SNS가 발전하면서 맘카페도 많고 이렇게 서로 동네 카페들도 많아서 그 맛집이라든가 리뷰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례를 보여드리면 포털 사이트에서 어느 맘카페 회원분이 음식점에 기사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점에 음식을 배달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과한 서비스를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음식점 주인이 그렇게는 조금 어렵다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것만 배달을 하니까 음식은 실컷 다 먹고 이상한 댓글을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음식점에 피해를 끼친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음식을 사서 먹었어요. 그러면 소비자로서 이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친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걸 팔았잖아요. 팔면서 영업을 하니까 영업권도 있고 이 사장님의 가게잖아요. 이 사장님의 가게가 이유 없이 욕먹는 거는 명예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인격권도 있어요. 요게 부딪히는데 소비자로서 만약에 댓글에 이 음식점 맛이 없어요 라는 거는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한 감정의 표현,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한 의견 표시, 맛이 없어요, 아니면 음식이 신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애가 잘 안 먹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적인 부분을 거짓으로 표현하면서 표현한 거 있잖아요. 전혀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 음식이 상해서 왔어요. 아니면 안에 머리카락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맘카페 댓글이나 아니면은 배달 어플의 댓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 뭐냐면은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진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공연이라는 거는 SNS나 배달 리뷰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나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연하게라는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가짜를 적시했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욕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업장이 나한테 잘 못했어. 그래갖고 욕을 먹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쓴 경우에 명예훼손 됩니다. 이거는 정보통신망 위반이에요. 그리고 거짓말만 처벌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재료가 신선하지 않아요는 명예훼손이 처벌되지 않아요. 그런데 상한 음식을 보냈어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상한 음식을 보낸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처벌돼요. 근데 진짜로 상한 음식이 왔어요. 근데 상한 음식이 왔는데 이거는 단지 비방할 목적으로 했어요? 그럼 처벌돼요.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 음식이 상했는데 다른 사람도 먹고 혹시나 탈이 날까봐 염려가 돼서 올렸어요? 그러면 명예훼손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상한 음식도 그렇지만 어느 헤어샵에 갔는데 원장이 조금 이렇게 목덜미를 만졌어요. 근데 다른 여자분들 갖다가 괜히 성추행 당할까봐 내가 올렸어요 라는 경우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 비방의 목적하고 전혀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안 되고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 때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댓글, 우리 업장에 나쁜 글을 올렸다고 다 처벌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업장에 나쁜 글을 올렸으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댓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이 사람의 감정의 표현인지 아니면은 단지 비방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도 있어요. 이렇게 댓글, 특히나 배달 어플 댓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배달 어플 댓글에서 나쁜 글을 써서 평소에 주문이 한 10개씩 들어오는데 오늘은 3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업무방해죠.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이것도 처벌이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카페를 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를 갔어요. 근데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맘카페에 선동을 해요. 우리 이 가게는 가지 맙시다 라고 선동해서 그 업무를 방해했어요. 그럼 이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훼손도 문제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문제되고 모욕죄도 문제되고 업무방해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동네 장사고 다들 맨날 오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장에 그러니까 댓글에 요즘 가끔 나오죠. 뉴스에도 나쁜 댓글에 사장님이 더 나쁜 댓글 달아갖고 이런 경우가 있냐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속상하시고 좀 억울하시더라도 좀 피하시는 게 그 댓글 대응 안 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하시는 게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컨슈머라 그러죠.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차라리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고소를 해서 아예 엄벌에 처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되게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부터 작은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있는데 우리가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나하고 상대하는 가맹 본사는 개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집단입니다.
그 법인이고 집단이고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멋모르고 가서 아 이거 프랜차이즈나 해볼까 했을 때 속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창업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이름만 보고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업종하고 나한테 맞는 업종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테마를 결정하신 다음에 프랜차이즈도 가맹비가 있고 인테리어비가 있고 비용이 다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베스킨라빈스는 2억까지 뭔가 가맹비를 받는다고 인테리어비 포함해서 뭐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내가 가진 창업 자금 규모에서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비교 검토하시고 다른 뭐 커피 브랜드도 많잖아요. 브랜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결정을 하셨으면 받을 수 있는 게 그리고 받아야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하고 가맹계약서예요. 보통 큰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작은 소규모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면은 이렇게 업무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쭉 설명하시면서 서류 딱 주고 여기 사인하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최근에는 공정위가 많이 감독을 엄격하게 하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내가 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얼마 가맹금을 내야 되는 이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쓰기 위한 가맹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가 보통 다른 매장들이 얼마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계약을 해갖고 진행을 하면 계약 기간이 2년인지 갱신은 되는지 어떤 사유를 해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정보공개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정보공개서에 미리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가 몇 개고 신규 점포가 몇 개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종료는 몇 개 했고 가맹본부는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뭔가 벌금을 받은 게 있는지 내가 뭐 예를 들어 마포구에 영업을 해서 가맹점을 계약을 해서 마포구에 오픈을 하면 그 마포구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나의 독점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영업 지역을 정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 정보공개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어느 뭐 규격 몇 센치에 벽은 뭘로 해야 되고 바닥은 뭘로 깔아야 되고 이것도 다 정보공개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내가 프랜차이즈에 가맹하고 싶다고 그냥 갔어요. 오늘 이거 사인하고 계약하시면은 가맹금 좀 더 싸게 해드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에 14일이 경과해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면은 가맹계약서 체결할 때 정보공개서 14일 전에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 사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냥 막 이만큼 있는 종이에 막 계속 사인하지 마시고요. 정보공개서는 14일, 2주 전에 받아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미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달라고 하시면서요. 인근에 있는 이 가맹점 가맹하면은 가맹 가입하면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 가맹점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가맹점 10곳의 상호와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리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받으셔서 주변의 가맹점 탐방하시면서 손님이 요만큼 있구나. 제가 아는 그 가맹사업 최근에 가맹하신 분은 다른 지점들 탐방하시면서 커피를 다 사드셨대요. 왜냐하면 영수증에 커피숍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그날 몇 잔 팔았는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번호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 닫을 때쯤 커피를 한 잔씩 다 사갖고 오늘 손님이 몇 명씩 왔다 갔구나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2주 후에 정보공개서를 받은 2주 후에 가맹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면 가맹계약서는 표준계약서예요. 가맹본부도 나에 대한 그 가맹점주 각각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에서 표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맹계약서가 있고 이건 약관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가맹본부에게만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고 가맹점주는 너무나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설명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맹계약서 사인할 때 뒤에 또 한 장 붙어 있어요. 가맹계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음.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가 있고요. 표준 가맹 계약서를 공정위에서 배포를 한 업종이 있는데 외식업이나 도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표준 가맹 계약서를 배포를 한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업종에 속하는 가맹 계약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게 표준 가맹 계약서인지 아니면 낱장짜리 그냥 가맹본부에서 급하게 만든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맹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주가 원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로열티 3%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가맹점과의 협의에 따라서 로열티를 낮출 수도 있고 가맹금도 낮출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가맹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내가 나는 로열티는 상관없는데요. 가맹비를 내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조금 깎아주셔라 하면은 영업사원에 따라서 가맹비 감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가맹비 면제, 가맹비는 면제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가필해서 적어주시고 도장 둘 다 찍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래처하고 마찬가지로 가맹점도 가맹본사의 영업사원의 가맹본사의 담당자의 약속이나 도장이나 사인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맹계약은 특히나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특약을 넣고 싶은 게 있어요.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맹 담당자가 사인하는 게 아니라 가맹본사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규모 프랜차이즈일수록 그 가맹 가입비는 크지 않아요. 가맹 가입비는 크지 않은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인테리어비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가맹본사에다가 반드시 인테리어를 맡길 필요는 없어요. 가맹본사나 가맹본사가 연결해주는 업체에다가 반드시 인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는데 가맹본사에서 그러면 감리비가 발생한다라고 할 거예요. 감리비가 뭐냐면은 다른 데다 인테리어 하셔도 되는데 우리 가맹본사의 로고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그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해줄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감리비가 발생한다라고 할 때 그 감리비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를 설계해줬는데 여기 아니면 절대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법규 위반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가맹본사에 항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하고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보공개서를 받은 후에 정보공개서는 받고 2주 전에 그러니까 가맹계약서 체결 2주 전에 정보공개서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맹계약서도 가맹계약 체결 적어도 하루 전에는 계약서를 미리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가맹계약서 가갖고 정보공개서 줬으니까 여기 그냥 사인하고 가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요. 미리 정보공개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라는 의미에서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일이라도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맹본사가 크면 클수록 특히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본사의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 신청서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가맹점을 내서 오픈을 하면은 예상 매출액이 얼마다라는 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상 매출액이 만약에 예상 매출액은 미달될 수 있잖아요. 예상 매출액 제출한 게 그게 미달됐는데 그걸 모두 다 책임져라. 그건 아니고요. 예상 매출액 명세서가 다른 매장들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어. 나를 꼬이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예상 매출액에서 100만 원 미달됐다고 100만 원을 다 달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손해를 입증해서 미달된 금액에 대해서만 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그 가맹 본사에 따라서 그 수익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맹하시면 앞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는 매출액을 이만큼을 보장해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미달액 전부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니까 내가 한 게 예상 매출액을 받은 건지 아니면 수익 보장을 한 건지 그거를 조금 구별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그 곳곳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엄청 울려 퍼졌었어요. 그때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개념도 많이 약했고 음악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로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캐롤도 많이 울려 퍼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음악을 쓰는 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 클래식을 많이 이렇게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 음악은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 쇼핑몰을 하시거나 아니면 배달 어플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어플을 등록을 하시려면 우리 음식 사진 같은 게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할 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그 뭐 모델도 쓰고 배경도 막 예쁘게 하고 자기 로고 넣어갖고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갖고 우리 음식 사진에 올리거나 우리 쇼핑몰에 올리거나 하시면은 다 지적재산권 위반이에요. 그래서 딱 예를 들어 이런 마우스가 있다. 그러면은 흰 배경에 마우스만 딱 있는 상품만 있다. 즉, 이 사진을 찍은 업체의 노력이나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창의력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그 물건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경우는 써도 됩니다. 그런데 뒤 배경도 바뀌고 막 모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사진들은 도용해서 썼다가는 괜히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뭐 11번가나 지마켓이나 팡 이런 데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오픈마켓에 열어갖고 팔 수 있는 거지 그 11번가가 직접 팔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는 무슨 스타일 해갖고 사진을 올렸다가 괜히 경고장 맞고 어디 고소한다 그러고 뭐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나라고 하는데 왜 11번가에는 이런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냐 하시는데 이거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1번가는 책임을 안 져요. 그 올라와 있는 모든 업장들이 나와 비슷한 상태로 경고장도 받고 내용증명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라든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건을 팔 때 드라마에서 캡처해갖고 누구의 시계, 누구의 뭐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예를 들어 뭐 오징어 게임 추리닝을 판다 그러면 연예인 초상권, 이정재치 초상권,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의 그 퍼블리시티권, 뭐 넷플릭스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법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창업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는 법률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